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24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반갑고요. 온라인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뭔가 눈치 보느라 얘기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인사하고 싶으면 이제 채팅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부를 전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 안부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비난 학살 60주기를 맞이해서 비난 학살에 대한 이야기, 비난에서 이렇게 잘 알려졌던 한국의 방한도 하셨던 응우엔 덤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베트남전 민간학살 관련해서 연극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앞부분에는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먼저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연극을 준비하신 분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비난 학살을 이야기 듣고 어떠신지 혹은 뭐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전체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오늘 중간에 이렇게 분위기 봐서 너무 과열되지 않는 선에서, 예,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려고 하고요. 쉬는 타이밍은 아마도 이제 두 분의 발표가 끝난 이후가 되고요. 두 분이 발표를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아주 네, 행복하게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한별평화재단,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평화재단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아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주 뵌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민간인 학살 60주기를 맞이해서 1월부터 이렇게 쭉 60주기 제사, 뭐, 따이안 제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이어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한별평화재단 사무처장 권현우님께서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권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짜노라는 별칭을 더 좋아해서 짜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PT, 열고 본격적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네. 네. 일단은 저는, 이런 이야기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 26일에 비난학살 60주기 위령제를 앞두고 오늘 행사하는 거 아마 다들 알고 신청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60주기 한번 참여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한 자리를 미리 좀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비난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좀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좀 좋을까 그런 취지에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저는, 예, 앞으로 이제 20분에서 25분 동안 재단이 비난학살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뭐 아카이브 자료, 뭐 사진, 그리고 베트남 측 자료, 한국 측 자료들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뭐랄까,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자료에 대한 이야기여서 딱딱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자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정서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던 그런 제 어떤 변화의 과정,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오늘
그 이야기 자리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화면은요, 저희가 2월 26일에 저희 재단에서 아침 활동가님, 그리고 저, 그리고 구수정 상임이사님, 이렇게 셋이 재단에서 가는데, 비난학살 위령제가 열리는 가장 중심이 있는 비난학살 위령재단의 사진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비난학살 위령재단 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비난학살에 대한 좀 개요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비난학살 아카이브 자료집에 어떤 이야기들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을을 가게 되면 그날의 기억과 진실,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기록하고 있는 초도시설, 그러니까 위령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사진과 함께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록이죠. 한국군 전투 기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좀 크로스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아카이브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뭔가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그런 작업보다는 기록 앞에 서는 우리 시민들이 무슨 질문을 갖고 어떠한 그 마음으로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과제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할 테니까요. 왜 좀 더 이렇게 크로스 체킹, 자료에 대한 팩트 체킹을 좀 덜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아마 다른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가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이야기와 또 우리 마음의 과제를 나누는데 좀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비난 학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학살이 66년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났죠. 베트남의 그 중부지방인데요. 지금은 잘라이성이고, 1년 전만 해도 빈딘성이라고 불렸던 곳에 비난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한국군 맹호 부대가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내내 맹호 부대가 비난을 포함한 이 빈딘성에 계속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전쟁 시기에는 비난사였어요. 네, 이 사란 말이 빠졌는데 사는 한국의 읍면 단위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 그 한국어로 그 도금을 하면 한자거든요. 한자에 기반한 단어여서 도금을 하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되게 평화로운 마을인데 여기서 전쟁 때 아주 끔찍한 학살을 겪었고 종전이 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지역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데 이때 떠이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서쪽의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25년에 베트남이 대대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했습니다. 막 통합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다시 보니까 비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행정구역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비난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인 비난 학살의 이름이랑 통하는 것도 하나의 좀 시사적인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한 달 동안 학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 지점에서 학살이 있었고요. 그만큼 비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 1,004명이 희생된 거였는데 이게 15개 지점에 있었고 대부분이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특정 지점에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총과 수류탄으로 집단으로 죽인 뭐 이런 식의 학살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월 26일 학살이 끝난 마지막 그 장소가 고자이라는 장소였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아니고 그 안빈촌이라는 곳의 특정한 장소인데 여기에서는 380명을 몰아놓고 이제 다 몰살한 그런 큰 학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에서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규모가 130여 건의 학살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민간인 학살 피해 얘기하는데요.
비난 학살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정말 중요한 학살이 이거는 아니지만 일단 베트남에서는 비난 학살이 위령제를 지을 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베트남 내부의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피해 규모나 폭력의 그런 잔인성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비난으로 가는 빈딘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이 나와서 비난 학살을 중심으로 한 그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러면 이 비난 학살에 대해서 좀 살짝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966년에 학살이 있었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 한국군이 64년에 일단 비전투 부대 파병을 했고요. 65년에 전투 부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이게 때가 가을쯤이에요, 가을쯤. 그리고 65년 12월, 그러니까 파병된 지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이제 현지 정응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근데 이게 2년 차긴 한데 만으로 1년이 안 될 시기였는데요. 청룡부대는 푸엔성으로 갔었고요, 초기에. 맹호부대는 빈딘성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청룡부대는 66년 상반기에는 푸엔성, 하반기에는 꽝하이성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이제 각 부대가 각 지역에 도착하고 그 해 1년 안에 집단 학살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의 어떤 해석인데요. 한국군이 그 작전 지역, 작전 책임 구역에 도착해서 현지 정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는 정가를 내야 될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정작전을 과감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평정작전이 끝나면 미군의 총사령관에게 이거 봐라라고 이제 좀 시찰을 좀 하는 그런 것들도 파월항권 전사에 나오거든요. 어, 이 청룡부대가 68년에는 꽝남성으로 또 갑니다. 이게 67년 말에 갔거든요. 그래서 68년에 또 학살이 연달에 일어났었고 68년에는 구정대공사가 있어서 더 심한 학살이 있었죠. 네. 예, 비난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난이란 지역은 베트남에서 더 이상 농민 운동, 베트남의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농민들이 항쟁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네, 최초의 농민 민중 국가라고 할까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역사거든요. 꼭 이 지역 사람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를 배우면, 예, 이 떠이서 농민 운동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 운동이 시작된 장소가 이 비난이 있었던 떠이서년 일대예요. 그래서 이런 농민운동, 민중의 어떤 이런 힘의 전통이 항볼 전쟁 시기에 베트민, 그리고 항미 전쟁 시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 이후에 베트남 전쟁인 베트남 해방 전선에 그런 역사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우시죠? 사진이 두 개가 떴는데 지도가 일단 오른쪽 지도를 봐주시면 여기가 이제 비난입니다. 한국군이 이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푸엔성, 빈딘성, 광해성, 광남성. 그리고 여기에 일본 국도가 쭉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그 베트남의 대동맥이라고 해서 일본 국도의 중부 지점을 커버하는 일을 맡았었고, 그리고 여기가 뀌년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쪽 그 서부고원 지대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나가는 중간 지점에 이 비난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화지대였고. 그러면 여기로 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는 서부고원 지대인데 여기서 이제 호치민 루트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어떤 주요 루트라고 할까요? 그게 흐르고 있어서 이 루트와 이곳을 잇는 중간 지점에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해방전선에게도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에게도 이 중간 지점을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전쟁 시기에 좀 중요한 일이었었고 여기에는 평화지대여서 이제 마을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도는 비난의 모습인데요. 지금의 비난 모습인데 요 지금 빨간색 요 위령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비난 일대에 저희 한배평화재단이 그래도 장소를 찾은
그 위령비들의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대에서 1,004명의 민간영살 피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오토바이로 한 10분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 마을이 정말 심각한 전쟁의 피해를 당했구나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이 이제 흐르고 있고요. 이제 학살 그 자료집 이야기를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빈딘성 종합박물관에 가면, 네, 비난학살 피해에 대해서 아카이브 자료를 만든 그런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을 열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어, 고자의 유적, 안빈촌의 고자의 유적 해서 오늘 뭐 인민위원회 누구, 뭐 당위원회 누구가 이 문서에 뭐 이렇게 그 검증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베트남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여기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양한 기관들과 주체들 그리고 학살 피의자 명단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서를 봤을 때 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자기로 친 문서였었어요. 이게 1985년경에 만들었거든요. 베트남이 전쟁 끝나고 10년이 겨우 막 됐었을 때, 정말 가난하고 뭐가 하기 힘들 때였을 때 타자기로 친 이런 학살 피해자 명단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한 열망과 굉장한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어, 그 피해자, 희생자들 유해 발굴할 때 나온 그런 물건들이에요. 여기 뭐 슬리퍼 그리고 뭐가 있죠? 뭐 깨우니까 가위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비엔나의 한이라고 하는 학살에 대한 구전되었던 그 당시 민중가요도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가 있는 학살 피해가 많지 않은데요. 뭔가 좀, 예. 그리고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자료집 열어보고 저는 가슴이 덜컹했는데요. 유해 발굴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단으로 좀 희생자들이 묻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나 방공호에 그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는 수류탄을 던지면 방공호에서 다 죽고 그냥 매장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 만에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뭡니까? 뭐 거창, 뭐 제주 4.3 이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이분들이 그때 참 많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쓸어내리고 막 절규를 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 갔었을 때는 그런 시기들이 지나갈 때였었지만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피생존자분들의 이런 부상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정도의 자료집을 비난이 만들었네. 그만큼 어, 네, 상처가 컸기 때문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생존자분들의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놨는데 다 해놓은 건 아니고 몇 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 구수정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웅웬 떤런님의 모습. 예. 학살 피해 당시에는 10대 중반의 소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30대가 좀 넘은 청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저는 런 아저씨라고 불렀었는데 런 아저씨가 계시네 이렇게 좀 반응을 했었죠. 지금 이게 PPT 화면이 제대로 안 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집을요 빈디성 종합박물관에서 나름의 그 정성과 체계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상조사를 하고 결과 정리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이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86년 3월입니다. 그 베트남 중부에서 그 전쟁 범죄에 관한 조사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군, 미군 다 합쳐가지고 베트남 전쟁시기에 있었던 전쟁 범죄 피해를 한번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86년 3월에.
근데 그때 장소가 빈딘성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비난학살이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낭도 아니고 꽝아이도 아니고 빈딘이었나? 이런 좀 뇌피셜을 좀 해봤고요. 이때 이 회의 때 발표한 비난학살 발표문이 막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 앞에서 보시는 자들이 착착착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베트남 중부에서의 뭐 미군, 뭐 한국군 학살 피해 비교해 볼 때 규모가 크다. 예,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생존자 목격자 확보가 참 어려웠다. 그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은 더 생존자 목격자 더 없는데, 그 당시에도 참 이런 조사 과정을 하면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위령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자의 말씀드렸었죠? 380명이 단시간 내에 참혹하게 학살된 그 고자의의 이 비난학살을 대표하는 추도시설인 비난학살 위령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난학살의 피해를 묘사한 벽화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경이 찍은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이런 붉은색 비가 아니라 학살에 대한 좀 개괄적인 그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 어디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여기를 봤을 때는 이게 그 제주 4.3에서 봤던 백비처럼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고 하필 붉은색으로 칠을 해놔서 무언이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참 많은 무거움과 강렬함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살 피해 벽화는 모자이크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군 맹호부대 마크 있죠, 호랑이. 맹호부대가 왔었던 거.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전지성 폭력이 있었다고 학술 자료집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그런 벽화 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 보시는 위령재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고저의 학살 위령비가 있습니다. 예. 비단 학살 중에서도 마지막 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른 위령비들 중에 가장 빨리,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집단 희생자들의 무덤이었어요. 네. 무덤이었고 예. 나중에 힘을 더 모아서 이렇게 위령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덤의 느낌이 좀 덜 드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참 무덤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그리고 여기는 이게 사진에는 좀 표현이 안 되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사진을 이게 찍으신 분이 이재갑 작가님이신데 여기는 뭔가 기운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 갈 때마다 참 좀 묘한 기운을 많이 느껴요. 다른 피해 마을 위령비들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학살 피해 희생자 위령비를 보면 희생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여기는 이게 베트남어로 보잔이거든요. 네, 무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이름이에요. 쩐티란. 중간에 T가 있으면 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 보전이 되게 많이 보이죠. 네. 이름이 확인 안 된. 그런데 이름이 확인 안 된 희생자 중에는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식 이름을 지어준 아기들이 죽을 경우 보전이라고밖에 쓸 수 없는 거. 혹은 확인이 안 되는. 근데 확인이 안 되는 희생자들은 대부분이 영아이거나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었을 때, 여기는 보전이 왜 이렇게 많지? 제가 그렇게 좀 느끼기도 했었어요. 저는 마을을 좀 곳 다니면서 물어물어서 이렇게 각 지점마다 있는 학살 피해 지점 있는 비난 학살 위령비를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재단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 안에 혹은 뭐 마당 앞에 들판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일상 속에 위령비가 있다? 예, 예, 예.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그만큼 비난한 사람들이라면, 아, 비난 학살에도 모를 수가 없겠다. 잊을 수도 없겠고, 어떤 삶의 일부로서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에게 남은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군 전투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한국군 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에 어, 전투 기록을 책으로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10권까지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난 학살이 있었던 그 시기에 명호 부대가 어디에서 뭘 했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파워라운권 전사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기록이 다 있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 명호 부대 번개 66-3 작전이랑 또 다른 작전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2월 26일 고자의 학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작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참전자 단체분들이 이 비난 학살에 대해서 어, 그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한국군이 이때 그 비난이 있지도 않았다. 작전 지역도 아니었다. 이거 허위 주장이 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록권 전세에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가 파워락군 전세를 읽어보니까 명호 부대가 그 처음으로 베트남에 와서 연대 규모 병력을 투입한 그 평경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대가 세 개 모임한 대대고 대대가 또 모임이 연대거든요.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연합작전을 막 한 건데 그게 이 66-3 번개 작전에서는 비난에서만 했었어요. 이게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었는데 이 엄청난 규모로 비난을 이날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번개 66-3 작전이 이 비난사 일대 평정작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발동이 된 작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학공군 전사를 읽어보면 이 작전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이 돼서 뭐 주민 2,000명을 이주시켰을 정도로 대규모 작전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당연히 학살 피해 흔적 같은 거는 남겨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흥미롭게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어, 제2대대장 누구가 네, 어떤 성과를 거늘고 뜬 눈으로 밥을 세웠고 그리고 그 제6중대와 7중대장의 중대장은 물론 소대장까지 제대병실로 불러가지고 공격 정신을 강조하면서 과감하게 기동해라. 네, 그리고 왕성한 사기는 한국군의 사기는 지휘관의 과감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붙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파월 항공권 전설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좀 과격하게 작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런 묘사나 설명에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흔치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비난 학살이 참 맹호 부대에게 되게 중요한 작전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난 학살이 어, 있어?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왜냐면 자기가 파워랑폰 전선을 찾아봤는데 비난이라는 지명이 파워랑폰 전선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여기가 바로 비난이구나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파워랑폰 전사에는 비난이라는 지명보다는 비난의 세부적인 촌 이름들이 나와요. 연투원, 여기에 뭐 안빈, 그리고 미투원. 네. 그래서 제가 비난학살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보다가 이분들의 촌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연투원, 미투원, 안빈. 그러다가 이 주도를 보고, 여기 비난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워프로그램 전사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희생자분들의 그 고향 이름이 이 지도에 써져 있는 걸 보고 제가, 또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 한국군 그 총사령관이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전략과 전술을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명호 부대장이었던 최명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참전군인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이분들 회고록이 있는데, 이 회고록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번개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번개작전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합니다. 잘 됐다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다고 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적을 몇 명 사살하고 포로 몇 명을 기록했는데,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소총은 불과 4정밖에 너희 획득하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더라. 그래서 심각한 분석이 요구된다. 네. 그래서 왜 이게 문제냐면, 사살한 적군 수에 비해서 무기가 너무 없으면 양민이 아닌가. 다른 이 살인자들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명신 장군이, 아니,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소총이 4정밖에 없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거기가 베트콩의 전력천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 민간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그랬거든요. 그 전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그 전사자 숫자 그리고 총 이걸로 계량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졌습니다. 한국군이 혹은 미군이 자기 부대가 커버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양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개량화해서 보고하고 끝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게 베트남 전쟁이었었고 미군 국방부에서는 이런 베트남 전쟁 당시 이런 개량화해서 측정해서 성과주의로 갖게 됐던 게 미군이 예, 뭐 민간인 학살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똑같이 한국군에서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전략촌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 예, 예, 죽은 사람도 민간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이 태도, 아, 이게 총사령관이 이랬으면은 대대장, 연대장, 대대장 이런 중대장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베트남 전쟁의 어떤 그런 전선을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신념, 네 그런 것들이 학살을 낳는데 큰 영향을 끼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라콘 전사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 수치를 보고 따져 물어야 될 총사령관이 너희들 총을 더 갖고 왔었어야지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베트남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까? 이 총사령관이라는 이 전쟁 책임자들에게 왜 그들은 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최명신 장군이 백분 토론에서 막 토론자로 나와서 얘기를 막 하는데 전혀 과오에 대한 인정은커녕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네, 돌아가신 분이셔서 뭐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오버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면서 비난학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베트콩이다. 죽여도 될 적을 죽인 거다. 전쟁 시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과 학살의 문제를 이해하는 좀 중요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폭리폭력 학살 사건입니다만 민간학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최고로 두고 있는데 그러한 베트남 전쟁 시기의 그러한 사정, 뭐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사정을 들어서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네, 고의적으로 막 무차별적인 살상이 하는 것은 정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그랬고 2심 판결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난의 어떤 기록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이 전쟁주의자들의 논리와 싸우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말을 뭐 믿고 안 믿고에 떠나서 지금도 그런 전쟁주의자들의 논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를 정당화시키고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난의 그 60년 전 비난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난의 이야기를 비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쟁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거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명신 장군이 썼다는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벌이면서 하는 이야기. 쟤네 다 테러리스트고 쟤네는 다 하마스고 뭐 이런 식의 논리랑 너무 닮아 있어서 좀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 예, 생각을 많이 이 시간을 많이 오버하셔가지고요. 그 혹시 짧게라도 지금 해결하고 싶은 질문, 의문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천천히 생각나시는 대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따가 같이 다루는 걸로 할게요. 이따가 해야지 이러면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쉬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인데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네, 저희 구정 선생님을 믿고, 예, 그 비난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우멘 덤런이라는 분인데, 2015년도에 한국에 방한하시기도 했었고, 그 옛날 자료나 기사 이런 거 보면 또 저희 구수정 선생님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네, 되게 기대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고대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평화재단 상임이사이신 구수정 선생님을 모시고 우엔 담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립니다. 짜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음, 아, 화면에, 울컥하네요. 지금 란 선생님 얼굴이 제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제 초심에 늘 자리하고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99년부터 이제 제가 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만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거의 30년 가깝지요. 근데 어떤 일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다시 묻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지치거나 아니면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아픈 이야기를 30년 내내 지금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아,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호칭을 런 아저씨라고 할 건데요. 살아생전에 제가 런 아저씨를 이렇게 뵈면 늘 그 쭈콩예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어로 하면은 울보 아저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우엠던 런을 비난 학살의 생존자다. 이렇게 부르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참 많고 늘 따뜻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우엔 던런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뭐고, 그리고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웬덤런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제가 이 비난마을에 처음 갔었던 때가 1999년입니다. 꼰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옆으로 굉장히 넓은 논밭 같은 그런 들판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와, 이 마을의 이름이 왜 비난인지 알겠더라고요. 음. 아마 짜노도 이 마을 가서 많이 느꼈을 텐데, 음, 정말 이렇게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의 무슨 평야 같은 아주 작은 평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비난, 평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언덕배기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배기 위에 굉장히 허름한 인민위원회 간사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 간사 안을 딱 들어갔더니 런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당시에 런 아저씨가 이 비난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지만 우리로 치면 한 면 단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서기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인민위원회 아주 허름한,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회관 정도 같은 그런 허름한 인민위원회 간사로 들어섰을 때 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 간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했던 것이 그 사무실 안에 이렇게 벽에 대자보 같은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오래된 벽지 같은 그런 대자보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그 대자보의 이름이 1966년 2월 비난사에서 남조선 군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 명단 이렇게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 이름이 쭉 적혀 있었어요. 인민위원회 간사에 뭐 이렇게 뭐 간사 같은 느낌을 주는 거라고는 달랑 이 대자보 한 장이 전부였는데 그게 비난학살로 희생된 분들의 명단이었고요. 그리고 런 아저씨가 그 명단 속에서 웬티 김 홍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엄마야 하는 순간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런 아저씨하고의 첫 만남도 눈물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런 아저씨가 저를 이제 그때부터 저를 끌고서 아까 짜노가 보여줬던 그 위령비들을 쭉 다녔죠. 고자이 위령비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런 아저씨가 제 손을 끌고 처음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난 피해자가 여기 사진 속에 있는 탐티 부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관자놀이 쪽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어, 이 구멍이 그 총탄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총알이 이 할머니의 왼쪽 관자놀이에서 머리를 뚫고 관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이제 어떻게 그날의 학살 이야기를 물어도 할머니가 계속 반복했던 말은 내가 준 거야. 음. 제가 이제 학살이 일어났던 동선이나 그 세부 사항들을 어, 자세히 알려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물어도 내가 준 거야. 학살이 있었다니까 하셨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제 검지손가락으로 이 간자놀이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우엠반저 아저씨가 막 헐레벌떡 헐레벌떡 이제 제가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뛰어오셨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 할머니의 사이였습니다. 근데 마당으로 막 들어서자마자 이 우엠반저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내 아이 둘이 죽었어.
이 아이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바로 너 정도의 나이일 거야. 음. 아이 뭐 팔 한짝은 나뭇가지에 걸리고 다리 한짝은 마당에 구르고 이렇게 산산조각난 그 아이들의 그 작은 아이들의 뼈 조각을 내가 이 두 손으로 걸어 모았어. 그래서 묻었어. 그 아이들 원한을 다 갚으려면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 막 이러면서 고함을 막 지르면서 그러자 이제 이 우엠반저 아저씨의 고함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흥분하게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매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뜯어 말려도 사람 이제 런 선생님이랑 뭐 그 할머니랑 그리고 이제 부인이랑 막 뜯어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으니까 런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감싸 안고 엎드려서 제 몸을 다 막아주면서 그 모든 매질과 발길질을 다 받아내셨거든요. 그런데 런 아저씨가 이제 저를 구하려고 저를 감싸고 있지만 우연반저 아저씨한테 끊임없이 응수를 하는 거예요. 우연반저 아저씨가 내 심정이 어떻겠어? 그러면 런 아저씨가 그려 그려 알아 알아 암만 내가 네 맘 알아 내가 네 맘 알아 내가 그 맘을 외몰라 하면서 감싸기는 저를 감쌌지만 응수는 이 우엠반저 선생님께 계속 응수를 하면서 그렇게 내 등 위에서 펑펑 우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우셔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을 때 제 등짝이 그냥 다 젖도록 그렇게 펑펑 우셨는데 그게 이제 런 아저씨와 첫 만남에서 제가 느꼈던 제가 보았던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저는 런 아저씨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울보 아저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 런 아저씨가 이제 당신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 마을의 피해자들을 다 이제 되는 대로 다 모아서 술상을 이렇게 차려주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월요일 날 비난 학살 60주기 위령제에 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 아마도 이 버우다라고 하는 이 마을에만 있는 전통 곡주가 있어요. 음, 그 버우다를 가져오셔서 그게 거의 한 49도 이 정도 되는 그런 곡주인데 그걸 이렇게 권하시면서 건배를 했는데 제 가슴에 철렁했던 건 우리가 보통 건배하면 뭐 건강을 위하여 뭐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건강을 위하여 이러면서 건배를 하는데 건배 그러시는데 찌아부온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찌아라고 하는 건 나눈다는 뜻이고 부온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날 그 건배가 슬픔을 나누자. 찌아부온 이러면서 건배를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여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된 풍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찌아도이라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술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이 독한 곡주를 가득 따라서 이렇게 잔을 돌려가면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신다든지 아니면 찌아도이 크게 나눠서 두 사람이 술을 반 마시고 반을 줘서 비운다든지 이러면서 그날 술을 마셨는데 이날 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술자리에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계속되는 거지.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런아주 씨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게 저주의 욕설 화해의 술잔. 그래서 99년에 제가 이 빈딘성에 다녀온 이야기를 기사로 썼던 내용입니다. 어, 아까 이제 그 짜노가 보여준 자료집 속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런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99년에
빈민성 박물관에 가서 그 박물관에서 자료집 속에 런 선생님, 이제 런 아저씨를 또 만나게 돼요. 런 아저씨에게 학살은 소리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음, 이날 이제 2월 16일인가 비난학살이 한 달가량에 거친 기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5개 지점에서 일어나죠. 근데 런 아저씨가 학살을 당한 장소는 깜봄이라고 하는 들판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2월 16일인가 그날 아침에 한국 분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엄마가 런 아저씨의 아버지는 이미 그 학살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형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런 아저씨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만 있었는데, 이날 이제 한국군이 들어오니까 방공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국군에게 발각이 돼서 이 깜범 들판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 깜범 들판에는 이미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 몇 강군진 잘 모르겠는데 한 25명 뭐 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군이 엎드리게 하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런 아저씨의 그 발등에 맞게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류탄이 발등에 툭 하고 떨어지니까 런 아저씨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한 서너 걸음 뛰어나갔는데 런 아저씨가 피한 그 자리에 수류탄이 터져서 어머니는 통째로 하반신 날아가고 옆에 있던 여동생은 머리에 수류탄을 맞고 머리에서 내수가 다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 아저씨는 그 이 대목을 이야기하실 때 네 개 학살은 그 짐승같이 울부짖던, 그러니까 이제 아마 뇌에서 내수가 터져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마 뭔가 이렇게 뇌에도 막 크게 다쳤을 텐데 여동생이 사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는 그 짐승 같은 그런 비명을 계속 질러댔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반신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계속 런 선생의 옆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먼저 여동생을 거적에 말아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렇게 거적에 또 말아서 나갔다. 이게 이제 런 아저씨가 기억하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살 소년이었던 런 아저씨는 그때 당시 온몸에 이제 파편상을 입고, 혼자 살아남게 되죠. 2015년은 어떤 해였냐면, 일단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한국군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했던 그런 해인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피해자분들이, 최초로 한국을 방한하는, 그런 일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학살, 지금 국가배상 소송, 한국 정부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우엔틸 런, 선생님하고 우엔던 런 선생님, 비난학살의 생존자 우엔던 런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최초로 한국을 방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그날 한국에 이제 모처럼 오셨으니까 녹색병원에서 그 건강 검진을 받고 이렇게 호텔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근데 두 선생님이 이제 계셨던 호텔이 그 종로의 조계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인사동 사거리부터 공평동 사거리까지 참전군인들이 꽉 들어차서 이 호텔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그리고서는 인사동은 왜 차 없는 거리잖아요. 근데 경찰차를 타고 차 없는 거리를 역주행을 해서 이 호텔의 건물 뒤편으로 저희가 당도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 호텔 맨 위에다가 철제 사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정말 007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다리가 이날 막 후들후들 했는데, 굉장히 건물도 높거든요. 근데 그 흔들흔들하는 그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 유리창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호텔 방에 딱 당도를 했을 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어서 그랬겠지만 갑자기 런 선생님이 담배를 달라 찾으시는 거예요. 호텔 안에서 원래 호텔 방 안에서 담배를 못 피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 긴박하고 너무 긴장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태우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텔 그 담배를 피려니까 호텔 창문을 확 열었는데 창을 열자마자 갑자기 확성기 소리에서 확성기 소리에서 갑자기 이제 막 군가가 들려오고 건물 맞은편에 런 선생님 얼굴이 베트콩 웬 떨런 해가지고 막 대문짝만한 펼침막이 펼쳐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런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쟁도 격렬하지만 평화도 격렬하구나. 저는 굉장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 군복을 입은 수백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게 학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는 어쩌면 학살의 재현이 아닐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돌을 런 선생님이 전쟁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평화의 과정으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차 안에서, 우엔티탄 선생님은 뭐 이미 펑펑 울고 있었는데, 런 선생님이 그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울면 안 돼. 우리는 울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차에서 계속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난 저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난 저분들한테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 이러면서 다시는 내가 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민주공원 가서 증언을 하셨고요. 여기도 참전군인들이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겠지만 계속 이런 증언 때마다 반복했던 말씀이 내가 한국에 온 것은 증오나 원한을 부추기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평화를 이야기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 방문이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깊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집회 가셨죠. 그리고 이제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지금 안 계시지만 같이 나란히 서서 이들의 목소리가 곧 정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평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때 방한 일정 내내 지금 그 런 아저씨 가슴에 보면 세월호 배지가 있어요. 세월호 농성장 그 방문하셨는데 이 아이들 사진 앞에 정말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방한하셨으니까 한국에서 뭐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돌아가실 때 선물 좀 사서 가시라고 저희가 용돈을 드렸는데 그 용돈을 세월호 성금함에 다 넣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세월호 리본은 런 아저씨 방한 일정 내내 어느 곳을 가든 가슴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부터는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거쳐갔던 마을마다 이제 50주기 일영제들이 쭉 다가올 때였죠. 그리고 런 아저씨의 고향 비난에도 비난학살 50주기 일영제가 있었고요. 이때 32명의 한국 시민 참배단이 함께 위령제에 갔었고, 이 참배단들이 이 위령제에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런 아저씨가 위령제에서 연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 마을에서는 위령제도 있지만 한국군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은 그런 주민들을 위한 그런 집단 제사가
매해 열리는데요. 이 제사를 베트남에서는 따이안 제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방문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던 런 선생님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그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해서 그 편지의 일부를 인용을 했는데 한국에 가보니 아직도 한국의 그 젊은 한국분들은 아직도 베트남 정글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정작 피해자인 우리는 이 전쟁을 진즉에 끝냈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의 전쟁을 이제는 끝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편지,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런 아저씨가 그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하나 뭐 이제 수술을 이제 고려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돌아가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런 아저씨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15년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런 아저씨는 제가 울보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뭐 베트남의 마을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할 때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이제 순회 증언을 다니셨거든요.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순회 증언을 다니셨는데 그때도 계속 어머니 이야기, 아까, 그 비명소리, 그 대목에서는 계속 우셨거든요. 근데 그날 참전군인과 마주친 그날부터 런 아저씨가 결심을 하시죠. 나는 평화의 전사인데, 평화의 전사가 나약할 순 없잖아. 이제부터는 절대 울지 않겠어.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 말씀은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누이 이야기, 여동생 이야기를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목에서 가슴을 움켜쥐고서 계속 멈춰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도 끝끝내 울지는 않으셨는데 그 이후로 저는 런 아저씨의 심장이 그때 고장 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짜누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나는 편안이라는 뜻을 갖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을에서 1,400명이 죽고 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야, 어떻게 이 마을이 비난일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이름을 버려요. 그리고 재건된 마을의 이름이 떠이빈이었던 거죠. 서쪽의 영광. 근데 이 이름을 런 아저씨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슬픔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이름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이 또 다시 바뀌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마을 이름이 다시 비난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런 아저씨 가신 곳에서는 이 옛적 비난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던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서 그 이름처럼 부디 편안했으면 좋겠다. 어,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런 아저씨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 그렇다고 나의 용서가 있겠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이 얘기를
어, 런 아저씨가 생전에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많이 옮겼던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런 아저씨의 마지막 그 편지, 그 편지에는 그게 이제 사실은 당신이 한국에 와서 맞부딪혔던 참전 군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를 잘 아물려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런 아저씨가 생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이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했던 그 런 아저씨의 말이 이제는 저의 숙제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몫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워낙 이야기가 왜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 그게 이야기만 몇 번 듣고 나면 그게 내가 겪은 이야기이냐, 제 마음속에 뭔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판티오아 할머니도 저는 생전에 만나뵌 적이 없고, 우물 떤런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친근하고,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뭐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제안해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계신 분들한테도 좀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저는 쉬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행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못 쉴 것 같고요. 지금 제 시계로 8시 8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7분만 쉬죠. 15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들었던 소감이나 아니면은 어떤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2부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5분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몇 개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예, 찐티아님하고 유미님하고 질문이 있고요. 질문이 좀, 네. 그러면 요거는 그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으니까요. 마지막 발표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마지막 발표를 들은 이후에 두 분이 보시면서 네, 뛰어와가지고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발표는 비난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평화로라는 주제로 그 연극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 진준영님께서 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일단 화면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 새끼. 그럼 이제 들어와야지. 녹화면 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진준영님, 예, 일단 공유를 중지를 하시고요.
예, 여기부터라 화면을 켜신 다음에 다시 공유를 누르시고 예. 켜져 있는 화면을 다시 눌러보시겠어요? 지금은 저기밖에 안 보여서. 그 화면을 파일을 켜고 네, 실행은 돼 있고, 실행돼 있어요? 그러면 예. 공유를 누르시고 다시 실행돼 있는 그 창을 눌러주세요. 아, 됐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라는 극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C양입니다. 옆에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빵입니다. 이번에 비난에 예, 같이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짧게 할게요. 예,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드릴게요. 어, 이거 화면 어떻게 넘기는 거지? 이건가? 예. 창작 공동체 무적의 무지개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꿈꿉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명한 극단이 아니라서요. 앞으로도 아마 유명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 거니까 기억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이 장애인 활동가 2002년에 돌아가신 최용란 정태수 그분들을 기리는 공연이고요. 저희가 4년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게 또 장애인 분들이 코로나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걸 다룬 내 죽음을 알려라 뭐 이런 작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 활동 사진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저희 해주셨는데요. 아직 가제입니다만 야유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짜노하고 라니님이 행사 때 이 노래 많이 부르십니다. 폭리마을에 있는 큰 나무죠. 예, 야유나무는 그날의 일들을 다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짜누와 그 라니님의 노래를 듣고 이걸 제목으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서 제목이 이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마음을 많이 울렸고 이 노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무대에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13년에 함께했던 평화기행부터입니다. 좀 밝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예, 도한응이야님 이때 저희가 위령제 45년, 45주기 함의학살, 45주기 위령제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피해 생존자분들이나 이렇게 유가족분들을 만나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만찬 때 도한응이야님이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밝게 웃으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셔서 그때 전 마음이 많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 시인의 너무나도 그리운 모습인데요. 예, 제가 발레 시인을 만난다는 게 너무 기뻐서 어,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집을 뒤지는데 책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현석 소설집 랍스터를 먹는 시간을 급하게 챙겨서 가져갔는데 그 소설집의 존재 형식이라는 소설에 아마 발레님의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금방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화의 노래를 듣고 많은 위안을 주시고 그리고 팜티오 할머니도 너무 기억이 났고요. 물론 위령제 때 너무 많이 우시고 원망의 말을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또 극단 신세계 작품의 하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꽃으로 덮여 있는 하미의 사연 이야기가 너무 마음 아팠고 저걸 어떻게 하면 거둘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걸 내가 직접 걷지는 못하더라도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약속은 못했습니다. 차마 약속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작품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작품으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막 하다가, 어, 무엇보다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걸 내가 잘 전할 수가 있을까? 너무 또 부족한 작품으로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어, 그런 마음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아마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계기가 또 있었다면 극단 종이로 만든 배를 만난 겁니다. 종이로 만든 배 작품이 종이로 만든 배의 그 이제 세월호 이후에 어, 10년 동안 계속 내 아이에게라는 어, 그 부모님의 마음, 어, 그 세월호 그때 2014년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하는 표현하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참여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너무 슬퍼서 어,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술 먹다가 어, 다른 작품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거 내 아이에게인가요?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이에게 속편이었습니다. 너를 부른다라는 작품인데 그 너를 부른다라는 작품에 이 극단 종이로 만든 배의 하이로 연출님이 이 학살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습니다. 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담는데 그 중에 베트남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어, 하이런추도 그렇고 제가 함께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루피도 함께 이제 평화기행을 다녀오셨었거든요. 그 작품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걸 다룰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종이로 만든 배 그리고 하이런출 그리고 이 극단원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세월호 이야기도 그렇고 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 무척 따뜻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공연을 하면서도 참 고통스럽지만 이 작가인 하이런 줄에게서 전해진 제 작품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 함께 손을 꽉 잡고 싶은 아까 이제 구성 선생님이 그 응엔 떨런 울보 아저씨가 어, 등을 덮고 함께 막 눈물 흘리셨던 그 순간이 무척 슬프지만 너무 따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그런 위로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세월호도 너무 슬프지만 그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명작을 만들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꼭 명작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좋은 작품들은 사실은 우리 신세계, 극단 신세계에서도 너무 좋은 작품 해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도 용기를 내서 어쨌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만들고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하고는 좀 별개로, 어, 서로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들, 그런 것들이 무대 위에서 함께 공유되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유령제 때도 너무 슬프고 눈물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를 보듬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유령제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떠나간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무대에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아주 멋진
어떤 무대적 장치나 이런 것으로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진심들은 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 어떻게 완성될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응원했던 아저씨의 편지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걸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어떨까? 같이 말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짜누가 어, 그, 그 전에 이제 베트남에 가기 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베트남에 가서 이제 긴 시간 거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재작년쯤이었나요? 그 겨울에 같이 밥을 먹다가 어, 슬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어, 1년에 하나, 2년에 한 번씩 자기가 이제 쓴 시나 이런 것들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가 몇 곡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야유나무 아래서도 있었죠. 그 노래가 있다면 그게 참 진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무대에서 우리가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불러보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멋진 대본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이미 존재하는 평화의 메시지나 이야기들이 있고 그 진심들이 있으니까 그 진심들이 좀 둔탁하더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작은 재능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을 함께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진심이 담기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부제로 오늘 이 발표에 여기부터라라고 붙였는데요. 어, 이 베트남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만들어 볼 사람, 연극 만들어서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눠볼 사람. 그때 나는 이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아티스트가 어, 또 나는 이 사람의 사연, 이 분의 사연을 전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장면을 만들어서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 함께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화기행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다음번에 또 평화기행 또 같이 가야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비난 학살 60주기 위령제가 있고 제사가 있다고 들어서 여기부터라에 붙을 예술인들이 혹시 함께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좋은 사연들을 막 쓰고 이렇지 않더라도 그 따이안 제사에 함께 참석해서 그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위령제를 함께 하고 그리고 위로의 음식을 나누는 만찬을 함께 하고 그러면 그들의 안에서 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표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무대가 종이로 만든 배가 내 아이에게를 10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 아주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진심을 다한 작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만드는 무대가 또는 그 순간이 어, 그 따뜻한 어떤 순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어, 함께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거기까지 욕심은 잘 안 내고요. 그건 좀 무서워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위령제 제사 이것들이 그냥 무슨 뭐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국의 이곳에 있는 무대에서도 우리가 그 현장을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예술인들 또는 여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붙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난에 가서 또 그 순간을 함께 하고 그리고 풍리풍넛에 야유나무에도 찾아가려고 일정을 짰는데 거기에서도 또 따이한 제사가 저희가 가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함께 갈 여기 옆에 빵을 비롯해서 어, 함께 갈 우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함께 하고 그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렇지만 어, 이제 더 뜸들이지 않고 해야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전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 전에 질문이, 예, 세 분의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짜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분이 어떤 부분을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어디 갔죠? 어디 가셨지? 따노,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짜오? 네네네. 질문이랑 뭐 요청하고 싶은 답변들을 좀 지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회자님께서요? 어, 제가 지정하기가 잘 어려워가지고, 그 찐티아님께서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와 다른 유사 역사적 사례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 요구 사이의 차이점을 물어보셨거든요. 음,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질문이 네, 어떻게 됐죠? 위안부 피해자, 유대인 피해자, 유대인 피해자. 예, 그런 다른 역사적 사례의 피해자들과 베트남 피해자들의 요구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는지. 음, 바로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네. 그, 네. 저는 이제 예전에 갈등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갈등에서는 딱히 피해 가해를 나누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이거나 아니면 뭐 조직 대 조직이어도 마찬가지인데 민족 대 민족, 뭐 나라 대 나라여도 마찬가지가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피해자들의 공통점. 가장 묻고 싶은 게 나한테 왜 그랬어? 라는 거는 어느 피해자들, 이게 개인 간의 그 사건이든 국가 간의 사건이든 무시무시한 사건이든 아주 경미한 사건이든 모든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갖고 있는 거는 나한테 왜 그랬는지 너무 알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상이 다르고 얘기를 할 수 있었냐, 얘기를 할 수 없었냐, 오래되었냐, 바로 사과를 받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즉답은 지금 이 자리에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유미 님이, 어, 1, 2, 3, 4까지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베트남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우는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비난학살에 대해서 교육하는지, 이게 육군사관학교는 베트남 육군사관학교일까요? 한국 육군사관학교일까요? 그리고 1번의 두 번째는 한국군은 비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학살을 자행했을지 아니면 어, 어떤 그 미국의 명령을 거름없이 그대로 이행한 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비난 학살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활동의 목적 및 바램. 네 번째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네. 우선 1번은 찐티아 님이 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다면 베트남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배우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네. 저희가 어리는데 한국분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고, 그, 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책에서 교재에서 그런 정보들이 거의 없었고, 얘기해도 뭐 미국군의 동명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한국은 네. 대한군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들리지 못했어요. 하고, 최근에 저도 이런 주제에 관련된 논문 쓰고 있으니까, 베트남 활동가에게 인터뷰 좀 했는데, 그분의 교황에서도 한국군 때문에 학살 일어났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근데 뭐, 어, 문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미군이 이렇게 베트남한테 전쟁에서 엄청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잔인했어도 한국군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수업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잔인했는지 학생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정보 거의 없었어요. 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는 않고, 이제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 남아있는 걸 통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육군사관학교에서 비난학살에 대해서 교육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군은, 네, 자발적으로 학살을 자행했을까요? 미국의 명령을 거름없이 그대로 이행한 걸까요?에 대한 답은, 네. 혹시 한국군이었던 어, 그, 요건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한국군 전투병이 베트남에 처음 들어가는 건 1965년 말입니다. 거의 12월 뭐 이때쯤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66년에 비난학살도 1966년에 일어나죠. 그리고 함의는 아니다. 어쨌든 1966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학살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일어나는 학살의 대부분은 한국군이 처음 들어가서 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군사기지를 만들려면 일단 마을의 주민들을 소개해야 돼요. 음. 그 과정에서 대부분 학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66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학살은 이제 뭐 물론 학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처음 이제 베트남에 들어간 한국군들이 베트남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소개하려다 보니 일어나는 이런 학살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비난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비난이
그 아까 그 짜노의 발표에 보면은 베트남에 굉장히 중요한 동서를 관통하는 19번 도로가 있던 그 바로 옆마을이 비난이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략적인 요충지에 한국군 기지를 만들어야 했고, 그것이 비난이었고, 그 과정에서 학살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의 명령에 의한 학살은 이 경우는 아니었을 거다, 당연히. 그리고, 한국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진 않는데, 어, 자연 발생적으로 주민 소개 과정에서 이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배경이 짐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비난 학살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활동의 목적 및 바램. 네. 이건 짜노가 좀 이야기를 네. 해주시죠. 네, 그, 3번, 4번 같이 답변해 주시면. 네. 네. 사실은 최근에는 그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폭리학살,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고 있는 학살, 이 두 사건이 한국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관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저희는, 또 다른 함의 폭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 그리고 책임감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다뤄줬으면 그게 이제 저희가 좀 통상 예술가분들에게 거는 기대죠. 왜냐하면 우리도 노근리, 제주, 광주, 거창 이야기 다 다루듯이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위로도 느끼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도들과 다양성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되었으면 네, 그런 기대가 좀 있고요. 소송은 지금 국가배상 소송 폭력학살 말씀이신데요. 대법원에 가 있고 이 대법원은 언제 판결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변론 기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피해자분이 오셔서 1만 시민들이 청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부가 지금 상고를 취하도록 해라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라고 지금 저희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그 임금님 질문에 대해서는 쩌노가 댓글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율님, 경희님, 네. 미군에 의한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을 다루는 단체도 베트남에 있는지, 네. 음, 혹은 미국에도 한국평화재단 같은 단체가 있는지, 이런 단체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요거 제가 그것도, 짤막하게 답변을 그냥 하겠습니다. 어, 네, 그 베트남 여행 가시면 베트남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베트남이 이제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끔씩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우리의 NGO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허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짜누가 발표했던 뭐, 이제 한국군 학살이든 미군 학살이든 이런 조사나 위령비가 건립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베트남의 정부 기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제 그 학살이 조사되고 위령비가 세워지고 그리고 위령제도 정부 단체가 주도해서 위령제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집단 제사만 유가족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이 정도면 답변이 짧게 됐을까요? 음. 네. 그리고 미국의 그러니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다룬다라기보다는, 미국에 의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 그러니까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폭격이 있었고, 불발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불발탄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사건, 사고, 아직까지도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전쟁의 유산, 레가시스 오브 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 라오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작년 12월에 한국평화재단 활동가들하고 만났었어요. 네, 그때 오셨던 분이 공교롭게도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 어 이제 미군으로 파병되는 대신 대체복무, 양심에 따른 병역법으로 대체복무를 선택을 해서 베트남에서 영어 교육을 했던 영어 교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라오스에서 불발탄 제거 사업을 하는데 마을 한가운데 큰 폭탄이 있고 그 폭탄이 네 이제 영어로 뭐 이거는 뭐 제품명 뭐 미국 회사명 뭐 제품명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이거를 보면서 본인이 가졌던 어떤 그 큰 충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가서 증오비 앞에 가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거랑 너무 유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딱히, 이렇게 단체로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네. 외국인 단체가 NGO 허가, 등록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저희처럼 활동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음, 지뢰 제거 사업도 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베트남에는 없는. 베트남의 이제 시민단체, 베트남의 NGO 단체 이런 건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미국이나 다른 곳에 있는 거 알게 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전쟁의 유산 홈페이지 있네요. 요거 구글로 자동 번역되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혹시, 얼굴 보고 궁금한 거 육성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이제 요 질문과 관련해서, 나도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다. 요런 게 있으신 분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저 네네. 김인근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에 그 비난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느낌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네. 고자이 마을의 그 유적지를 완전히 다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꾸미는 공사를 그때 8월 달에 갔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벽면이 있는데 저기 벽면에 380이라는 글자를 아주 크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 놓은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15개의 위령비를 일일이 가서 확인하려고 갔는데 11개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4개를 물어보는 과정 중에서 그 주민들의 마음이 아직도 응어리가 다 풀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60년이 지나는 오래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건 풀고 가야 될 문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임금님 신청서 보고, 예, 얘기를 네.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프랑스에 계시는 이호우님께서, 쩐또응아님이라고, 그, 고엽제 피해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다육신 피해자들, 요 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그, 예, 그 뭐죠? 오렌지 에이전트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저는 끝나는 시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8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요. 지금 네, 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되게 반갑고 평화게임 때 만났던 분들도 이름이 보여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막 그득그득하고 예. 저에게는 연예인, 극단 신세계 배우님들도 막 계신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눈에 궁금함을 장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분들도 보이는데 예, 편하게 궁금한 거나 뭐 이런 이야기 네, 해주시면 음, 저도 다음 주에 비난에 가는데 네, 술을 부어드려야겠다. 찌아부온 하면서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네. 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진짜로 없는지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많지만 전체가 나누기에는 약간 네, 애매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재단에 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그냥 네 명이 그때그때 확인하고 그때그때 답변 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올해 이제 60주기를 맞이하는 마을들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네, 60주기 방문 이후에 방문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도 오늘처럼 계획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아직 없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네, 네, 저희가 뭐 어떤 뉴스는, 기사는 아니어도 그런 형태로 이번에 좀 겪은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든 전하긴 할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행사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지만, 다녀와서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2월 말에 베트남 다녀온 이야기 보실 수 있을 거다. 이 정도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난 60주기 이외에도 다른 피해적 60주기 위령제나 제사 등에도 활동가분들께서 참석 계획이 있으신지요? 음, 음. 저희 재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만 올해 11개 마을이 60주기 일영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 소식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어디였죠? 칼럼이었나요? 칼럼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주기를 맞아서 위령비 개보수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기념관 건립 지원금으로 1만 달러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이 지역에 장학 사업을 하고 계시는 또 시민단체가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시민 대표단을 모아서 함께 가진 않지만 이제 아까 그 음악극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과 그리고 저희 재단 활동가들이 비난학살 60주기 일영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번에 그 12월 정도 되면 그 여전히 이제는 베트남의 유일한 마을인 것 같아요. 한국군 증오비가 남아있는 마을. 비노아 마을도 60주기 일용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비노아 마을에는 60명의 시민 대표단을 꾸려서 저희가 함께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단 소식을 늘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적어도 저희와 관계 맺고 있는 11개 마을의 60주기 일형제에 저희가 크든 작든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어, 그분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위령제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해마다 이제 위령제가 열리는 마을에 저희가 조화를 보내는 추도 사업을 진행 중이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오늘도 많이 오시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60주기 맞은 마을들의 국화 60송이를 보내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재단이 이름은 재단이지만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모금을 통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0송이 조화 보내는 거라든지 뭐 요런 거에 여러분들이 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3분 후에는 끝낼 겁니다. 네, 찐티아님. 베트남 전쟁 기억이 한국 학계 담론에서 점차 세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에 음, 대한 답은 하버드 다녀오신 자께서. 글쎄요, 한국 학회에서 베트남 전쟁 기억의 문제가 담론화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의 기념성이라는 게 있죠. 작년 같은 경우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학회도 다녀오고 미국의 하버드 학회에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20세기를 우리가 돌아보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어떤 평화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유미 님이 또 이제 저희가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학살 관련 전반적인 대상, 지역을 다룬다기보다는요. 재단 홈페이지에 기억과 기록은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자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아카이빙 해 놓은 게 이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자료들을 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다른 부분들 보시면, 네, 어떻게 네, 활동해 오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고요. 증오비가 빈호화에만 남아있는 것은 평화를 향한 길인지 학살의 기억이 잊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50주기 일영제 때,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50주기 일영제 때, 그 푸엔성에 있는 증오비도 위령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죠? 현우 씨, 저기 그, 낌따이, 어, 낌따이 학살 마을에도 증오비가 있었는데, 위령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김인근 선생님께서 8월에 가보니까 벽화니 뭐니 뭐 다 바꾸고 다 새로 짓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러는데 베트남은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트남이 잊지 않는구나를 느껴요. 여력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조그만 돌덩이 하나 세워놨다가 10주년 되면 거기에 또 뭘 하고 또 10주년이 되면 거기에 위령관을 짓고 기념관을 짓고 뭐 이런 공원을 짓고 이런 사업들을 쭉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증오비 같은 경우는 뭐 세월의 풍화가 되거나 쓰러지거나 사라지면 다시 세우진 않습니다. 그 대신 위령비는 계속해서 다시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잊혀진다기보다는 학살의 기억이 잊혀진다기보다는 그들이 이 학살을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짜노께서 저희 60주기, 60주기, 60송이 국화꽃 바구니 보내는 거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요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미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보람이 있죠. 네. 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활동이 외롭지 않고, 그분들, 그 피해 생존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이 외롭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억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뭐 이런 거를 저는 좀 계속 마음속에 그 단어들이 슬픔을 나눈다, 정말 소중하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뭐 후기를 보내주시거나 질문과 함께 남겨주셔도 네,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쭉 이게 관련한 뭐 요 비난과 관련된 행사는 아닐 수 있지만 60주기 관련해서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요. 뭐 4월에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저희가 추모 미사도 할 예정이고 뭐 이러니까 저희 재단 소식지 받아보시면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고 이러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함께 기억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